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급락했어요. 다우지수가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29일 그리스 사태로 급락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장대 음봉을 맞은 것인데요. 그리스 사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을 뉴욕 증시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인 결과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서도 중국 증시 급락이 한번 휩쓸고 갔었었죠. 중국 증시는 어제 결국은 마이너스 6% 정도로 끝이 나면서 3,500선을 겨우 지지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6월 12일 고점인 5,200선 부근 대비 1,700, 800포인트가 빠진 셈이 됩니다. 고점 대비 32%나 급락해 있는 중국장은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어제 중국 증시는 거의 1,400여 개사가 거래를 자진해 중단 요청했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격분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래만 이루어지면 주식이 급락하니까 상장사 측면에서는 이런 좀 소나기를 피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 당국도 3차 부양책까지 내놨는데요. 3세판 전문가들은 3차 부양책 정도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증시가 앞서 급락했던 데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2,000선을 붕괴시키면서 개장할 공산이 커졌는데요. 문제는 오늘 금통위는 큰 변수가 안 될지라도 7월 옵션 만기 날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 베이시스 차익 이쪽은 별 영향 없겠지만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급락 때문에 많은 매물을 내놓을 경계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옵션 만기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시작해서 밀린다 할지라도 막판 동시 호가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장을 좀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0선을 붕괴시키더라도 오늘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마칠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9일 목요일 7월 옵션 만기 이제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 우려 또 중국 증시 급락 때문에 외국인들이 놀란 가슴 진정시키지 못하고 현물에서 4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순매도를 드디어 보였었죠. 외국인들이 진짜 돈 많이 빼나가네 걱정이 커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옵션 만기여서 외국인들이 만기날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프로그램 쪽 열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 급락 때문에 그리스에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앞서 급락 마감했던 것도 신경이 쓰이는 아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만기날 보여줄지요. 어제 많이 밀렸었던 화학주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들어올지도 관건인 가운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일단 개장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정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또 한번 수고해 주실 거고요. 샘플러스에서는 최영동 멘토님이 나와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막 개장가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예상대로 코스피는 상당히 빠져서 앞자리 2가 안 보이는 듯하네요. 김근호 연구원님 개장가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일단 2,000포인트를 좀 깼고요. 코스닥은 1.5% 빠진 715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1999.46포인트로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요. 2,000포인트는 좀 코스피 기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아침 시가가 좀 저가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 끝나고 이제 종가는 2,000포인트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2,000포인트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결국 가는 종목들은 다시 회복 구간의 대장주로 다시 등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투심이 위축되시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가 사실상 거의 2,000선에 턱걸이하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막 깨면서 출발을 사실상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1.5% 정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710선 중반 어제 거의 저점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김근호 연구원님은 그렇게 살짝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봐야 될 텐데 오늘 일단 니케이도 같이 좋지 않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시장 출발 상황은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고요. 수급도 조금 더 윤곽을 잡으면 수급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시간을 그래도 한 1, 2분 정도 더 확보한 다음에 흐름이 나타나면 윤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이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부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 업종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들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역시 제약 좀 많이 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의료 종밀이라든지 의약품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궁금하셨던 부분들 의약품 쪽에서는 마이너스 1.87 정도의 최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의료 종밀도 마찬가지로 1.87%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일제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던 화학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학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6%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로 1% 내외의 약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찾아보기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대로 지수에 대해서 하방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하방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섬유의복 쪽에서 마이너스 0.07%의 최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계 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4%의 약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 업종 약세로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는 이제 선물 옵션과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 어제자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급락 흐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아직까지는 개장 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중 전체적인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옵션과 관련해가지고 일정 수준에 대한 만기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급락세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지수에 대한 급락 흐름들이 거의 한 4일째 연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2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낙폭이 더 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61선 대까지 이제 흐름,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83%의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중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6%의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락문화 쪽에서 2%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 쪽에서 3%대 3.87%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성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약세 흐름들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업종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 쪽에서 비금속입니다. 플러스 0.11%의 소폭의 반등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목재 쪽에서의 1%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적 업종별에 대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에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가 최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학주들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2,000선을 붕괴시키고 있는 7월 옵션 만기 둘째 주 목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994선 정도를 그려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예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710선을 지금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현재 오늘 아침 수급 상황 어떤지 수급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에서 현물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그나마 전일 대비해서 좀 매수는 하는데 장중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78억 순매도, 외국인이 92억 순매도, 기관이 162억 순매수인데 중요한 게 이제 금융투자창고, 그러니까 증권사 풀업 쪽에서 한 220억 넘는 수준의 좀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5억 순매수, 외국인이 32억, 그리고 기관이 7억 각각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일단 양시장에서 현물을 좀 매도하는 포지션인데 뭐 그렇게 큰 양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장중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인데 또 이것도 역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좀 오전장에 좀 보시고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어제여서 추가적인 패닉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흐름을 보면서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조금 시장 분위기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지금 코스닥의 급락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붕괴시킨 데 이어서 코스닥이 2% 오늘 아침 더 많이 급락합니다. 2.29% 급락하면서 710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붕괴, 코스닥도 이러다가 700선을 못 지키지 않을까 또 괜히 걱정스러웁니다. 입이 방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은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도 지금 막 사라진 상황,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의 출발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원달러 환율 개장 상황은요, 오늘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사태는 조금 잦아드는 듯 하는데 중국 증시 급락 때문에 오늘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오늘 금통의 옵션 만기 변수 다 겹쳐 있는데 어제는 일단 연 고점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밀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이런 직전 하락한 1135원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도 1135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중국과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밤에 비둘기파적인 6월의 미 FOMC 의사록 영향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로 환율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또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ECB가 그리스 위기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듯 해결 기대감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36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36원 70전보다는 약 1원 20전 정도 하락한 셈이었고요. 오늘 중요한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요. 지난달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만큼 예상을 벗어난 결정, 즉 추가 금리 인하만 아니라고 한다면 달러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주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거닐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국내 및 중국의 증시 동향을 주목하면서 상승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32원에서 1140원입니다. 그래요. 오늘 일단 금통위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중국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등등의 규모에 따라서 오늘 환율이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틈틈이 계속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적 FOMC 재료는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으로 의외로 나오는 것 같네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환 연구원님 분석으로 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은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두 섹터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우리 멘토님이 짚어주셨는데 화학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재광 이사님께서 화학주는 이미 추세적으로 이탈하고 최근 투자 심리도 안 좋은 것을 미뤄볼 때 화학주가 실적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매물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별히 급락 이후에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려서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두 종목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표적으로 밀립니다.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과 바이오주도 어제 일부 종목은 반등을 했고 일부는 더 밀렸습니다만은 어제 일부 종목 반등한 그 반등폭조차 다시 도로 토해내는 반납하는 종목이 오늘 꽤나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종목별로 그야말로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근호 연구원님이 이 두 섹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좀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화학주들이 결국에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 이 두 가지 종목이 굉장히 좀 대표적이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장중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 좀 장중에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단 종목은 컴플렉스 케미컬이라고 해서 복합화학 기업이고 한 종목은 퓨어캠이라고 해서 순수화학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둘 다 좀 좋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더 낫다. 그 이유는 일단 컴플렉스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회복은 오히려 퓨어캠 쪽, 그러니까 순수화학 쪽이 훨씬 더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석유화학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 하락은 좀 단기간에 좀 잘 정리가 되고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마냥 빠지지 않을 것이다.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산유국들 전체적으로 좀 이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유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일 걱정인 게 이제 결국에는 달러화 강세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유가가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부분은 뭐 사실은 가격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공급과 수요의 조절을 산유국들이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이슈를 좀 대입해 본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좀 이 화학주들 특히나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아침에 맞지 않을까.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말씀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는 오늘 하루는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 스토리는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일단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일단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바닥이 단기적으로 조금 잡히는 게 아마 오늘까지가 아닐까 했는데 아마 오늘 정도에서 바닥을 조금 잡고 하락세가 진정되면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제약 바이오는 또 그런 의견 여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수급이 상당히 급하게 꼬인 탓에 지금 밀리고 있죠. 자, 그러면 같은 질문을요. 화학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뷰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멘토님한테도.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5일째 하락하고 아모레 G도 같이 밀리거든요. 같이 성장주로 묶여서 좀 올라왔었고 물론 메르스 타격이 중간에 돌발 변수로 있었지만 화학주까지 세 섹터 봐주세요. 앞에는 조금 짧게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화학주 뭐 거의 뭐 동일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수급적 현상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화학업종을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외 변동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해외 변수 자체가 너무 약세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사왔었던 업종에서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 쪽에 대한 하락 흐름들,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품가격에 대한 하락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 그렇더라고 되면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요에 대한 회복들이 과연 이제 하반기에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비유 자체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여유를 좀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는?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조금 가장 오래
약세가 제약바이오로 시작해서 제약바이오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 한올바이오파마는 원래 추천주이시고 예. 급락을 같이 했었지만 어제 급반등을 줬었고 한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개인분들이 참 힘드시다는 거죠. 힘드시죠. 그리고 단타분들도 우와 수익이야라고 하는 찰나 곧바로 이렇게 다시 그렇습니다. 밀립니다.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빠지는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뭐 CTC 바이오라든지 동아에스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지났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너나 다 오르는 건 그렇습니다. 끝났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7월 달에 중국 쪽에 대한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에서 일단은 플러스 전환시켰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군들이 임상이라든지 이러한 기대감들로 스토리를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은 현 시장,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세 시장 쪽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차익성 매물들을 급격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선별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인 전체적인 시장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이 지금 712.42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삼각 수렴형이라고 할 수 있는 71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이 해외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돌파되는 흐름들 그렇다고 하게 되면 71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주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의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공백이 생겼을 때 과연 저가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매수에 가담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수익 EPS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어쩔 수 없이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큰 화두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줄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제 또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커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유일한 섹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은 여전할 것이다. 다만 올라오는 와중에 수급이 어느 쪽에서 좀 강력하게 붙어서 올라오는지 아마 역시 주가는 반등하는 과정에 차별성을 보일 것이다. 역시 큰 톤은 김근호 연구원님과 분석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예,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 어제자에 상당히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한 이틀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급락세는 조금 멈춰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53%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6월달 초순에 보여줬던 저가가 37만 원대입니다. 그 박스권들을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지지선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스토리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과 화장품 쪽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동반한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수요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하락 흐름들에 대한 개념들보다는 오히려 메르스 국내 요인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화장품주들 아무래도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성장성에서의 PR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들에서 차익성 매물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조금 다르다 이거죠. 예,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봉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기보다는 현재 지금 6월달 초에 보여줬던 37만 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당부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화장품주는 메르스 타격이 사실 2분기
2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될 건지, 심지어 이 여파가 3분기까지도 이렇게 내다본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화장품을 주는 접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한진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 블록 D를 어제 사실상 실패하면서 오늘 한진과 대한항공이 동반에 밀리고 있는데 한진보다 대한항공의 낙폭이 한 2배가량은 더 큰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는데 유가가 밀리면서 그 반사 수익의 기대로 반짝 올라왔었던 대한항공은 또 때 아닌 악재를 맞게 됐는데요. 어제 블록 D 무산도 결국 중국 증시 급락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CJ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추가적으로 밀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 상황인데 김근호 연구원님 두 종목 살펴주세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 대한항공 블록 D 무산 때문에 좀 동반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진그룹 관계자 측에서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이제 연쇄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면서 일단 해외 투자자 쪽에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좀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주식에 일단 큰 매력을 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블록 D 좀 무산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매각을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조만간 뭐 다시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었는데 이게 좀 리스크로 떠오른 것 같고요. 주가는 뭐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단기적인 반응 이후에 일단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회복을 해놓고 그러니까 4만 원대를 회복해놓고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품 공급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 확대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 일단 지분 확대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즌 같은 경우 이 세계적인 분자 진단과 생명공학 전문 기업인 이 퀴어젠이라는 회사와 ODM 그러니까 생산자 개발 공급 방식 이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젠 같은 경우 이제 다나허 그리고 퀴어젠 이 추가적인 ODM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 시젠이 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또 오늘은 좀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 상황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늘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시간텀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미 뉴스가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시즌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대한항공 한진은 다시 한번 블록 D를 시도할 것이어서 역시 뉴스 확인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OCI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튀어오른 종목이 바로 이 OCI였거든요. 현재 한 4%대 상승폭이 줄어도 이 정도 강세입니다. 인도 쪽에 태양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고성장 전망이 나온 것 같고요. 포스코 플랜텍은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한가 이제 플러스 30%죠. 700억대 포스코로부터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OCI부터 보죠. 태양광 얘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OCI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단은 뭐 인도 쪽에 대한 태양광 수요 전망에 일단은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4.52%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OCI뿐만 아니고요.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담비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속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기가 힘드는 과정에서 향후 이 기업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 쪽에서에 대한 전망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 반짝 강세 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전망들로 인해서 주가에 가담을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연일 지금 유가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 자체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향후 이제 인도 쪽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강세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슈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의 이슈 공백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윗꼬리가 안 달리고 꾸준하게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심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썩 좋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을 뭐 매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뭐 장기적인 틀에서 이 종목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외됐다가 이제 오늘 좀 관심을 받는 날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셨습니다. 태양광 대장주 OCI 살펴봤고요. 상한가에 지금 안착해 있는 포스코 플랜텍 살펴주세요. 700억 정도면은 매출의 한 몇 프로 정도 의미 있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적인 부분들에서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고요. 지금 2013년도가 6천억 정도 나왔고 2014년도가 6,200억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규모로 보시게 되면 한 10% 이상의 매출 규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 시장부로 400억이 이제 400만 주에 대한 이제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29.90% 상한가로 잠기는 상황들인데요. 그 전에 이제 포스코 플랜텍은 이미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일단 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4,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하방으로 흘렀던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온 이제 수주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OCI라든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일회성 요인들이 지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쪽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은 좀 기대해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회성 요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이 종목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자동차 가운데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12만 5,500원까지 밀리면서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언젠가부터 12만 원대 흐름이 고착화되는데 오늘 또 약간 레벨을 낮추었다는 분위기인 거죠. 실적 우려 때문인데 재미있는 부분은 앞서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간간히 사줬었던 현대차였고 그리고 어제 그제 기관이 아주 소폭이지만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니겠느냐 싶기도 한데 현대차에 대한 전망 역시 여쭤보고요. 신양 당초에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였었는데 화장품 케이스 사업 쪽으로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 속에 어제 상한가 쳤었고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살펴주시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든지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근 주가 하락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또 뭐 시가총액이 또 상위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바스켓 매매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12만 원대가 또 바닥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은 또 부각시키기에는 좀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밴드 이탈은 좀 했는데 올라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13만 원대에서 또 계속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크게 매력도가 지금 있진 않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장품 케이스 산업 때문에 상승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양은 일단 국내 화장품 기업과 잇따른 구체적인 협의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년의 특수 정밀 사출 경험, 원스톱 제작이 가능한 최첨단 설비 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원가 절감 경쟁력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 케이스 부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양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밴드 상단을 좀 맞긴 한 것 같아요. 1370원. 이 부분이 좀 밴드 상단으로 좀 맞으면서 제가 볼 때 1400원을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요. 1400원 돌파하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가볍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양이라는 종목은 일단 화장품 케이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틀 동안 좀 거래량을 터트린 모습이 14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좀 비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되죠. 지금 이틀간의 거래량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시장 상황도 그렇게 1,400원 안착을 좀 용인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진다면 1,400원 안착 이후에 또다시 이 돌파 또는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 특별히 신양은 화장품 케이스 사업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어제처럼 또 많은 거래가 한 번 더 실려야 1,400원을 확실하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요, 이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쳐져서 4만 원을 겨우겨우 지지하고 있어요. 장중에 4만 원을 결국 깨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약간의 반등의 분위기 4만 3천 원 안착을 실패한 이후에 오늘 재차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샀다 팔았다 반복하라, 박스권 매매하라 전략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마저도 조금 그 규칙이 안 먹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4만 원을 이탈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급락 대안주로서 게임주 얘기를 어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게임주 중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 모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요, 일단 최영도 멘토님께서 답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하이닉스는 좀 먼저 좀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비중이 상당히 좀 많고요. 국민주라고 일컬어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흐름들은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는 좀 간혹 좀 뭐라고 될까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3만 원 딱 지켜주고 있네요. 마이너스 2.20%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빠지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DRAM 수요에 대한 둔화 흐름들, 그리고 이제 3, 4분기 재고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14년도 진행되고 있었던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유들을 가지고 빠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간에 반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현재 2013년도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보여줬던 부분들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만 원대의 지지력 테스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장중에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한간에서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는 IT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일단은 넘겨보고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더 타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관계상 게임주는요, 어제 제약바이오 급락에 따른 대안주라고 언급해 주셨던 김근호 연구원님께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 어제 당초에는 넥슨 GT하고 웹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사볼 만한 자리가 왔는지요? 네, 뭐 넥슨 GT 같은 경우 다른 게임주들보다 좀 밀렸기 때문에 넥슨 GT는 뭐 공략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플러스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데, 일단 흐름상은 웹젠은 좀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웹젠도 지금 38,000원대 이 가격권만 좀 매물대만 좀 걷어내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에서는 바이넥스라든지 코롱생명과학, 메디포스트,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세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슬슬 반등의 움직임은 좀 모색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임주 중에서는 뭐 넥슨 GT, 웹젠 이런 종목들, 특히나 넥슨 GT 같은 경우 아침에 좀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분기 실적 그 텀의 어떤 갭은 게임주들이 좀 메워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반길 만한 소식은 그래도 일부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연속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 눈에 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손실폭이 너무
커서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매수가까지 아마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정도까지 바닥을 잡으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셨던 김근호 연구원님이 오늘 다시 한번 끝으로 전략을 좀 짜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흐름, 그저께 흐름,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찾아보는 게 결국 대안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뭐 손절을 특히나 오늘 같은 데 손절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오늘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오늘 보니까 바이넥스도 그렇고 코롱생명과학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빠진 만큼 빨리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손절은 이미 늦었고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상당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 안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2,000을 하회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2,000에 아주 멀어져 있는 그 정도 지수대는 아니고요. 1,995포인트 거의 2,000포인트 약간 깬 상황에서 그래도 지지력을 보여는 주고 있는 듯합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단은 올라와야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살아난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나타나기에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실적주 위주에 대한 종목군들 편입이 가장 조금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도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성장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변동성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회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실적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또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영동 멘토님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중의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내 스스로가 지켜내줄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8시에 샘플러스 온라인 방송을 통해가지고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가지고 오후 2시에 주말 전략과 다음 주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공개 방송 오늘 저녁 8시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마치신 분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전화로 도움 말씀 역시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1선까지 낙폭을 재차 벌리고 있는 중인데요. 기관이 삽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진 않아도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금 2% 넘게 지금 급락하면서 710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000선을 하회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재차 낙폭이 좀 커지면서 2,000과 더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일단 증권사의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반대 매매로 인해서 오늘 시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수량 조절이 필요하다 하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볼까요?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현경 총장님의 의견 보죠. 옵션 만기일이자 오늘 7월 금통인 날이죠. 그리고 대외 악재까지 중국 급락 또 그리스 이슈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안상인 대리님의 의견 보죠.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데 하락 시 분할해서 사자, 현금치, 주식 3 비율은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두 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동부증권 용산지점으로 가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겸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약바이오 많이 오른 화장품은 조금 비중을 줄이자 의견을 내신 바 있는데 역시 최근에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수출 대형주를 계속해서 비중 확대하면서 기다리고 수익 나기를 좀 모아가자 하는 전략을 짜주셨었는데 어쩌면 그날이 가까워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늘 또 2,000을 깨면서 이마저도 쉽지는 않게 됐네요. 시장부터 쭉 살펴주시죠. 예, 현재 아무래도 지금 그리스 문제와 중국 문제, 특히 중국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오늘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그제 이 거래일은 중국장의 양봉이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제 물론 시초가부터 갭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것은 신용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거에 따른 투매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먹힐지 물론 중요할 거지만 거의 이제 당분 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좀 그쯤부터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한 금통위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 물론 어제 현물에서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고 오늘 역시 좀 매도 관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쪽으로는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1140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일본 엔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120엔 중반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악재의 이제 엔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 엔화의 반응이 좀 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원엔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800원 후반부터 지금 940원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발 실적 시즌 즈음해서 이제 좀 시장의 변화의 조짐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적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성장 가치, 미래의 그런 희망을 많이 먹고 상승했던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유가 급락에 따른 저유가 수혜주에 단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한항공이 한진의 블록딜이 실패하면서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주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페인트 업종, 건자재 업종 이런 저유가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옵션 만기일인데 프로그램 쪽에 큰 신호는 없는 것 같다라시면서 기존의 저유가 수혜주, 특별히 오늘 대한항공 블록딜 무산으로 급락하는데 더욱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사실 궁금한 부분은요, 시장이 지금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가운데 현대차가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전문가들은 12만 원대가 거의 고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아직 바닥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원화의 약세 그리고 엔화의 강세, 원엔 환율은 더없이 좋은 구간에 와 있는데도 자동차는 못 가네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이 심리적인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형주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시장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그때가 아무래도 대형주의 모멘텀이 좀 생기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주당 배당금 8,000원 기준으로 3.8%의 시가 배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포스코는 2011년 주가가 40만 원 위에서에 비해서 외국인 지분이 오히려 사상 최대인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외국인들은 좀 긴 호흡에서 이렇게 쌀 때 오히려 이런 저가 대형주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앞으로 좀 경기가 회복되면 좋아질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모멘텀을 언제 얻을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요새 30%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저유가 낙폭과대
대형주 꼭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더라도 자산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인 종목들 모멘텀이 하나 생기면 하루에 다 반영이 되면서 막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거는 저가에 매집해 놓는 것이 좀 더 훌륭한 전략이 아닌가,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신 분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마 고민이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는 1985선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중국장이 개장할 텐데 중국장이 개장하면 할수록 그 시간에 다가서니까 코스피가 지금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저도 바라고는 있는데 더 밀리고 코스닥은 지금 3% 급락하면서 700선이 위태롭거든요. 특별히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코스닥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또 급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주 지금이라도 손절 해야 좋을지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손절 잘하는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중국 시장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했던 그런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였는데요. 최근에 중국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의 주체가 되는 것들은 초우량 대형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조에서 한 5조의 사이에 있던 중국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연일 10% 하한가를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 뭐 페트로차이나나 중국은행, 건설은행 이런 초우량주들은 그렇게 크게 펀더멘털 대비 비싼 상황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PER이 100배에서 500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래 가치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폭락이 나왔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장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 시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주들 역시 뭐 임상, 2상, 3상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제품 출시까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과 모멘텀으로 그쪽 시장에 좀 많이 PER 대비만 100배, 1000배 가는 종목도 우리 시장에도 생겼었죠. 이런 쪽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연동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한미약품이나 오늘 강한 뭐 시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나올 수 있고 또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에도 좀 참여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반해서 곁다리로 같이 움직였던 그런 제약주들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거품이 좀 걷어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으로 성장성으로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비책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80선 중반, 코스닥은 3.3% 급락하면서 701.92로 700선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물시장 전략 빠르게 세워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만기입니다. 어제 연결을 시간상 못했었는데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드네요. 네네, 지금 하락장 굉장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주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7.5, 상승 2차 저항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2.5,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연일 계속된 중국 시장의 하락 여파로 국내 시장도 좀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시장은 방향성은 하방을 계속 잡으시되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등 시세도 약 장중 1%가량씩 중간중간 올라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주요 지지 가격이 강하게 무너져도 홀딩보다는 좀 반등을 조심하시면서 한 번씩 정리하고 재매도를 잡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2시 50분 이후에 선물 시장이 좀 급변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시 반 정도에는 미리 포지션을 모두 다 정리하시고 이후 마무리 장치는 좀 관망하시는 편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하락이 지금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점으로 보아 중국 시장 동향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시간도에 1차 지지선인 242.50 한번 터치를 했는데 지금 잠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243.50에서 한 4 부분 사이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42.50 터치 이후에 243 또 이후에 약간 더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고 2시 30분 이전까지는 포지션이 확정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만기 특별히 막판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는 같이 휩쓸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이 3%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700선이 위태롭습니다. 외국인도 2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동반해서 팝니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요, 개장한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500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1980선 중반으로 코스피를 밀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는 동결로 점쳐지고 있는데 잠시 후 10시 반부터 열리게 되는 중국 증시 스타트가 어떻게 될지가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 막판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증시 아이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